주택연금은 누가 들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가격 제한이 있잖아요. 가격 제한.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뭐 700억 자산 가도 7조 원 자산 가도 상관없어요. 이지용 회장도 가진 집이 따져보니까 공시가 12억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대출이거든요. 주택 가격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고, 제한을 두는 건 비싼 집일수록 이거 가입하면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국민연금도 많은 돈을 내게 되면 좀 연금액이 깎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한을 두긴 했는데, 다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이 초과해도 가능하고, 3주택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집을 합쳤을 때 12억 원 이하에 들어오면 그건 또 가능합니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 현장에서 그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느 현장에서 현장에? 그 강의를 나가면 네. 일단은 퇴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젊은 층은 부모님의 주택. 그쵸. 네, 관심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 현 정부의 보유세를 거둘까? 요 걱정과 같이 또 시작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 노후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진 자산이 주택에 편중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뭐 돈이 다 쏠려 있다, 몰려 있다, 거의 잠겨 있다라고 하지만, 개인이 보자면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돈이 도는 거 보면.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집에 많은 자산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편중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아까운 거죠. 깔고 앉아 있는 이 자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내가 어디 가서 살아? 세입자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뭐 전부 안 살아본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연금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에 요즘에 서울 중위권 가격이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사는데 정작 한 달 쓸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쓸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야 그럼 집 팔아서 살면 되잖아. 그게 15억이니까 비싼 집처럼 보이고, 네.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집이 6억인데 뭐 5억인데 이거밖에는 없어, 내 노후 생활비가. 그러면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2억인데 3억인데. 그럼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고가의 주택을, 고가든 아니든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노후 연금 자산, 뭐 국민연금이 뭐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게 건보료 부담이 꽤 커져요. 내가 100%다 내야 되니까. 그쵸. 세금 부담보다 무서운 게 이 건보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100% 다 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 내가 부담해야 될 건보료는 50%. 절반입니다. 예. 소득의 약 8%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번다 그러면 8만 원 정도를 내는데, 직장이 4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산 집이 진짜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20억, 30억, 40억이 돼도 그 집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안 물려요. 그런데 직장을 나오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여지껏 우리가 사실은 가장 내 자산 중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인 거고, 대출을 갚으려고 있는 돈도 다 거기다 쏟아붓거든요. 남은 게 집 한 채인데 유동화할 수 없는 이 자산 때문에 건보료를 막 부담이 늘어난다? 그럼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 라는 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변에 아는 어르신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시면 제가 주택연금 한번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대번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 집 나라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네.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분도 그렇죠. 이게 주택연금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집이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출이에요. 대출을 해주는데, 집 담보 대출. 집 담보 대출이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집을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이 있어요. 생활비가 필요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집은 깨끗해서 요 집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3억을. 그럼 3억을 대출 받아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써야지라고 하더라도 뭘 내야 돼요? 이자.
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이자만 네.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니까 3억 정도 받으면 한 달에 한 150 이상을 낼 거란 말이죠. 150 플러스 내가 생활비 100만 원, 250만 원, 1년이면 3천입니다. 음. 10년 쓰면 이 돈이 다 고갈돼요. 근데 대출은 다 못 갚았죠. 음. 그러니 이 집이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근데 3억으로 받아놓은 것 중에 조금씩 빼먹는 거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치. 주택연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렇게 목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해주고 그걸 쌓아놓는 겁니다. 이번 달에 100만 원, 다음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연금식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소액으로 요 지난달에 받아간 100만 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요번 달에 받아간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난달에 이자, 이자의 이자 이렇게 복리로 계속 불어나서 언제 갚느냐? 부부가 모두 사망을 했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 집에 대한 연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뺏긴다라고 하면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의 얘기인데 등기가 넘어가는 것은 돌아가셨을 때, 두 분 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사실상 그때도 선택지를 줘요. 어떤 선택지? 자녀들한테. 자, 어떻게 정산을 하냐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집값이 뭐 한 8억 정도 됐어요. 가입할 때는 뭐 5억이었다, 6억이었다 치지만 근데 여지껏 받아간 연금 여기에 이제 붙은 이자 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받아가셨네. 그러면 이 8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남은 게 4억이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자녀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지를 뭘 주느냐? 자,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경매나 공매로 처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는 돈이 있으면 드릴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받아가신 이 4억을 그냥 저희한테 갚으실래요? 이 집은 알아서 처분하시고요. 근데 갚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 약간 이제 형편상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은 1년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내가 경공매로 넘기는 것보다는 가져와서 차라리 파는 게? 예, 은행에다가 이거 대환대출 받아가지고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주택을 이미 다주택자야. 근데 부모님이 이 집을 넘겨받느라 추가적인 주택 심지어 이 주택이 좀 잘 안 팔릴 것 같은 집인데 이러면은 이제 그냥 경공매로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선택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뺏기고 뭐 나라의 등기가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는다. 일단 상속은 돼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넘어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처분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 뺏길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집 뺏길까봐 하는 거는 안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거 뭐 주택연금 받는 순간 내가 무주택자가 되는 거냐? 이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네, 언제든 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죠. 바꾸려면 이제 여지껏 받아간 연금은 갚으셔야죠. 내야지. 연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뭐 가입비 뭐 이런 것들은 내야 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거네요. 뭐야 가입비가 네.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저당권 방식이라는 게 있고 네. 하나는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근저당권 방식은 그냥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대출의 방식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똑같아요. 딱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내 집에 저당을. 근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뭐 그거야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신탁 방식은 뭐냐면 소유권을 아예 이전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물론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서 재산세 이런 거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행정적으로만 이전돼가지고 그 집에 대한 처분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편의상 그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내 집이 그러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기분만 그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신탁 방식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왜요? 근저당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일단은 가입 비용이나 이런 근저당 설정비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네. 가입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 자,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칠게요. 명의는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뭐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100% 아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른 그렇죠. 사람의 소유권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 상속, 유류분. 100% 아내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지분 중에 일부는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게 어떤 재산상으로도 나중에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상속세나 이런 거 따져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엄마한테 100% 가는 걸 반대를 해버리게 되면 세상에. 그러면 주택연금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와. 이런 살아생전에는 자녀들한테
절대 동의를 받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음. 애들이 그건 우리 집인데.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신탁으로 하면 그게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신탁 방식은 어. 요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딱 행정적으로 소유권이 딱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그게 주택금융공사에서 그게 정해진 훨씬 대로. 아니 훨씬 신탁 깔끔하죠. 방식으로 안 할 이유가 없죠. 없겠는데요? 근데 그게 신탁 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류를 떼보면 그러니까 뺏긴 것 소유권은 같으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지 이게 무슨 진짜 나라의 집을 뺏기거나 뭐 내가 가만히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신탁 방식은 세도 드릴 수 있어요. 세입자도. 세입자도 드린다고요? 네. 어머. 원래는 주택연금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 신청한 다음에는 왜냐하면 거기 다 잡혀 있으니까 그쵸. 이 1순위가 주택금융공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도 드릴 수가 없어요. 후순위 세입자 보증금 뺏겨버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못 그죠? 받을 수 있죠. 예, 네. 안 되는데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소유권이 싹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 있으니 음. 이 보증금 받은 걸로 일부 내가 받는 이제 대출을 좀 상쇄할 수 있고 보증금을 뭐 안 받는 세입자는 신탁 방식이든 근저당 방식이든 설정할 수가 상관없고. 있지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 보증금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 그러면 여지껏 내가 연금을 받아간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을 한 500 받았어요. 그럼 그거 일부 갚아놓는 거 마이너스 통장 채워놓듯이 그러면 이자도 그런 좀 개념. 덜 나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덜 쌓이겠죠. 대신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한테 또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고. 그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을 안 할 이유도 없고 야 근데 뭐 내 집에다가 내가 살면서 세입자를 어떻게 드려?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다세대 말고 네네네. 한 3층짜리 있는데 맨 1층에 슈퍼 있고. 네, 1층에 슈퍼 있고 2층에는 뭐 세입자 사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집이 하나야. 집은 한 채로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 이게 다가구 주택에서 그런 문제들 많이 생기죠. 막 세입자 선순위 후순위. 그런데 맨 위층에 살면서 그냥 밑에 있는 호실 여기는 이제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주택연금도 받고 임대소득도 발생시키고 다가구 주택이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 서울에서 아파트 웬만한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들이 좀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정비해가지고 옮겨 탄 다음에 하시게 되면 노후는 아주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만약에 뭐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10억짜리를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그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증금 받으면 그냥 신탁에다가 넣어주고 그렇죠. 나머지 월세는 내가 받고.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나이스하죠. 네. 다만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하니까 뭐 세금은 내셔야 될 텐데 세금은 내겠지만. 그럼 뭘 하든 내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다가구 주택이니까 너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복잡해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네. 이어질 수는 있어요. 예, 예. 주택연금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이제 그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겠지. 뭐 그러면 그때 이제 갚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요럴 때 이제 이주비 대출이나 나 이 집에 들어갈 거야 아파트가 돼. 아.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근저당이나 신탁 방식으로 다 앞에서 선수의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 집을 내가 끝까지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요런 여유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금이 끊어지고 뭐 빚 갚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 집 팔고 그 집과 가격에 상응하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는 계셔야죠. 거기서부터 이제 응용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주택연금은 누가 들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가격 제한이 있잖아요. 가격 제한. 뭐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 요것도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주택이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면은 그냥 가입이 돼요. 공시가 12억이면은 뭐 시세로는 넘어도 되죠. 훨씬 네. 비싼 거죠. 그런데 두 채를 갖고 있는데 12억을 초과한다. 뭐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 하나는 10억, 하나는 뭐 3억. 이러면은 3년 이내에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걸로 가입이 되느냐?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10억짜리와 3억짜리인데 3억짜리 집에 내가 살고 있다면은 3억짜리를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나의 원래 자산과는 상관없이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막 70억 자산가인데 뭐 700억 자산가도 7조 원 자산가도 상관없어요. 이재용 회장도 가진 집이 따져보니까 공시가 12억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대출이거든요. 대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한은 안 됩니다. 그 주택 가격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한을 두는 건 비싼 집일수록 이거 가입하면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국민연금도 그 많은 돈을 내게 되면
좀 연금액이 깎이잖아요. 그 네. 이유가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한을 두긴 했는데 다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이 초과해도 가능하고 3주택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음. 모든 집을 합쳤을 때 12억 원 이하에 들어오면 그건 또 가능합니다. 오히려 3주택이 더 낫네요? 아니면 2주택도 마찬가지. 12억 원 이하에 들어오면 상관없는 거고. 아, 조금 넘거나 예, 이랬을 때. 2주택일 경우엔 12억을 초과해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때는 그거 하나 팔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재미난 건 가입 시점에 요 주택 수를 따지지 네. 가입한 다음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저도. 요걸 왜 보면서 그러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재산 취득하는 거야. 헌법에 보장된 나의 재산권이고. 네. 그런데 가입에서는 한계를 둘 수 있지만 문턱을 둘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못 한다는 거. 그러게. 아니, 왜냐면 자기 자산에 대한 거는 또 따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시점에 집이 한 채면은 가입이 가능하니까 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딴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주택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집에 만약에 대출이 껴있다. 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껴있다.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연금은 깨끗한 집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 나의 집이어야지 나의 가능한 집이어야 돼요. 거예요? 근저당권이 조금 설정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데 네. 어떻게 해주냐? 일부 인출 제도라고 해가지고 주택연금도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대출이냐면 당신이 지금 가입하는 나이 요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예를 들어 뭐 5억 원짜리 집에 뭐 1억입니다. 그 1억을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1억을 대출 한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 집에 대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껴있어. 그러면은 1억 한도 중에 3천을 먼저 뽑아가지고 주고 네. 나머지 7천을 잘라주는 그런 느낌. 어... 그러면 결국은 연금액이 어떻게 나오냐? 5억짜리 집에서 가입을 하려다가 요거 3천만 원 대출 빠진 만큼 4억 7천짜리 집을 가입한 거나 아니면 5억짜리 집에 3천 대출 끼고 가입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 대출이 조금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연금액은 조금 덜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퉁칠까? 속된 말로 하지 마세요. 아, 그게 손해군요. 네. 왜 손해냐 하면 연금액은 똑같이 나와요. 5억짜리 집에 3천 대출 낀 거 그러니까 4억 7천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 거나 아니면 요 5억짜리 집 3천 대출 이거 집 팔고 4억 7천짜리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받는 거나 연금액은 똑같거든요. 네. 근데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복리자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먼저 인출되면서 대출을 받아간 걸로 연금을 스타트할 때 3천이 쌓인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갚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복리이자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불어난다는 거.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자녀한테 한 3천만 원 정도 좀 빌리든가. 정답.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연금 받는 걸로 갚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일부 인출 제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쨌든 내 집에 100% 내 지분으로 갖고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원래 그게 주택연금은 원칙이기도 그렇게 하고. 하시는 게 가능하지만 빚이 네. 조금 있어도 가능은 하다. 가능은 근데 조금 하다. 불리하다. 그리고 하나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인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액이 나이가 많이 들면 늘어나는 이유가 그냥 60세에 신청하면 그냥 머릿속에 기준점을 두세요. 60세에 신청하면 주택가격 시세 1억당 약 20만 원. 70세에 신청하면 1억당 약 30만 원. 10만 원씩 올라가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65세에 신청하면 그럼 1억당 25만 원.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매년 올라가요? 아니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청 나이를 기준으로. 아. 나이를 기준 내가 60세인데 지금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나올까? 내 집이 5억이야. 그럼 1억당 20만 원이니까 5억 곱하면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고 똑같은 집이어도 5억짜리 집이어도 70세에 신청하면 억당 30만 원인 15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종신형 연금은 55세부터. 그게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 네. 연소자 기준. 더 나이 어린 사람이.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줘야 되니까 연소자 기준은 지급이 되는 거고 가입 기준은 연장자 기준.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요즘에 가끔 약간 세대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70대에 20대 만나거나. 70대 할머니와 20대 청년. 이게 네. 성별이 반대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그 반대 할머니와 청년의 사랑은 아름다워 보여요. 네. 선입견이. 그건 안 된다. 돼요. 돼요? 연장자가 기준 나이를 초과하면 됩니다. 연소자 기준이라면. 연소자는 연금이 지급되는 거. 그러니까 자 아. 70대인 누구와 아내, 남편과
그 20대인 배우자가 결혼을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네. 가능은 해요. 네. 가능한데 연금 지급 기준의 나이가 70세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 20살인 사람.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0세면 억당 1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70세면 억당 20만 원, 70세면 억당 30만 원, 20세면 억당 뭐 몇만 원 수준밖에 안 나오겠죠. 그걸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20세인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기를 뛰어넘은 사랑도 되긴 되네요.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연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겠죠. 터무니없이 음. 적게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데 자 이렇게 똑같은 집이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입할수록 많은 대출금이 나온다는 거, 많은 연금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 주는데 그 기대 여명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에서 바라보는 기대 여명이 120세다. 근데 119세인 분이 가입하게 되면 야, 이분은 그냥 한 1년만 줘도 끝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겠죠. 요런 논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한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인출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막 90을 바라보고 100세를 바라보는데 내가 대출이 아직까지 껴있어.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출이 아직까지 껴있어. 근데 대출금이 너무 부담이고 원리금 상환을 못할 것 같아. 나는 지금 생활비는 부담이 안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뭐 기초연금은 충분히 생활되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원리금 상환은 난 힘들어. 이 집을 팔자고 하자니 팔고 그거 남는 차익으로 가기도 되게 애매해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서 이 모든 대출을 상쇄할 수도 있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 아까 60세 정도에는 인출 한도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80세 넣으면 몇 억 수준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금은 안 나오더라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인 거예요. 은행에서 갚아야 될 빚을 가지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로 넘기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다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정산하게 되는. 그렇게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입하고 싶어도 처음에 내야 되는 초기 보증료가 되게 부담된다고 그러던데요. 있어요. 보증료가 원래는 1.5%인데 이게 1%로 인하가 됩니다. 근데 이 보증료가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거의 깔려요. 깔리니까 뭐 현금 내세요. 이런 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입과 동시에 여기에 대출금이 바닥한 걸로 되기 때문에 내가 1년만 연금 받고 저 취소할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으니까 1,200만 원 갚으면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 집값의 1.5%. 그거는 약간 계약금 쪽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런 느낌.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 등등등 해가지고 요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1%로 인하. 그러니까 그 부담도 좀 낮아지죠. 이거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요거에 대한 뭐 지적들이 있었어요. 초기 보증료가 너무 세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자는 낮은데 여기에 또 보증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뭐가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잖아요. 오래 사시면 오래 사는 대로 계속 드려야 돼.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생각했을 때 이 집값의 상승분, 뭐 사람들의 평균 수명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오래 살게 됐네. 혹은 집값이 반대로 꺾어졌네. 아니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네. 이렇게 된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일종의 보험료로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을 때 찔끔찔끔 떼가지고 모아놓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자를 합치게 되면 거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버금가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낮지는 않은데 그 보증료가 이렇게 따로 떼다 보니까 따로 떼고 너무 얘를 목돈 이자만 들어가는 보니까 느낌이어가지고. 낮아 보여요. 근데 이것저것 포함하게 되면 이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돼서 요것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약간 대출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사실 대출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자는 어느 정도로 떼는 거예요? 이게 그 고를 수가 있어요. 뭐 CD 금리 플러스 1.1% 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시중은행의 보통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 게 여기에 보증료.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비 말고 매달 내는 보증료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합쳐지면은 그냥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비슷하게 같이 흘러간다. 그것도 변동이에요. 계속 변동, 네. 변동으로 내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왜 12억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설 업체라고 해야 되나? 사설 금융기관에서는 어. 15억 넘어가고 막 있어요, 이래도 있어요. 해주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뭐 은행이 있는데 네. 그거는 연금액이 똑같은 집이어도 대단히 적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금융기관이잖아요. 네. 사기업이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 대단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 주택금융공사도 손해보면 안 되긴 하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긴 하는데 이익을 남기려고 목표를 하진 하진 않죠. 않아요? 네. 근데 이익을 남기면 좋잖아요.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한전 같은 경우에 맨날 네. 적자 봤다고 지적받잖아요.
만약에 이 흑자 전환해가지고 흑자 크게 났다 그러면 온갖 지탄을 다 받습니다. 아, 그쵸. 서민들은 지금 이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뭐 했냐 봤더니 성과금 잔치하네 이런 그러니까 공사라는 곳들은 네.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고 적자를 내서도 안 되고 그냥 근근하게 유지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도 그런 마진이 사실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에서는 최대 마진 그러면서도 상품이 팔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주택 연금 상품은 기존에 있던 게 없으니까 자 12억 원 공시가 이하인 주택 아니면 가입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12억 초과 가입도 받아줄게라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진을 얼마나 남길 것이냐. 그냥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족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집 12억 초과 안 한 집도 가입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데 나오는 연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내가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용할 곳은 이 사설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연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집을 팔아서 공시지가 12억. 저는 그게 더 나이스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금액이 나는 그만큼까지는 필요 없어. 계산해 보니까 이 그냥 은행에다 가입했더니 400만 원 준다 그러고 요 집을 팔아 가지고 갔더니 뭐 가입은 되는데 뭐 300만 원을 준다 그래. 그럼 난데 250만 원도 충분한데? 뭐라고 한다면 일반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연금액 자체가 적잖아요. 그런데 연금액 자체가 적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갚을 돈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면 사실 조삼모사인 거죠. 그러면 적은 거예요. 저는 이자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자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거 아니라 그냥 계리 자체가 그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나 오히려 주택금융공사 이자는 낮죠. 금리는. 여기에 붙는 0.75%의 보증료율 때문에 더 비싸 보이는 거거나 비슷한 거지. 사실 금리로 따져보면 일반 시중은행이 금리 자체로만 보면 시중은행이 좀 비싸긴 해요.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말하는 포인트가 내가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택금융공사로 가는 것이 맞고 나는 그냥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많게는 필요 없고 그냥 12억 초과 주택도 안 팔고 그냥 이대로 일단 유지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냥 은행을 선택해가지고 적은 연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자녀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그만큼 많을 거니까.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집값이 앞으로 오르면 어떡해요? 내가 5억에 가입했는데 한 2년 뒤에 보니까 8억이 됐네? 그럼 8억이 될 때 가입할 걸. 그럼 연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데 어차피 조삼모사다. 8억 되면 선생님이 많은 연금을 받아가시겠지만 나중에 자녀들한테 상속되는 것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걸로 선택을 하셔라. 나는 지금 많은 연금액이 필요해. 그러면 5억대 가입한 거 이거 취소를 하고 아니면 이사를 가더라도 팔고 다시 가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연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주택연금 받고 있습니다. 받다가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돼요.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봐줘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사유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뭐 요양원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연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세 주는 건 안 되죠, 그래도. 세 주는 거는 가능은 해요. 월세만. 보증금을 안 받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만 받는 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하숙 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지금 문화에서는 뭐 하숙이라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집이 50평대 아파트야. 그치는데 할머니 혼자 사셔. 집이 막 방이 3개가 남아. 네. 그럼 뭐 젊은이들이랑 뭐 교류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소소하게 돈도 좀 벌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안 받는다면.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받던 연금을 자녀가 목돈 부담 없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세대이음이 있다던데? 이게 자녀가 그 나이가 도달을 해야 돼요. 55세. 네, 그렇죠. 그 기준 나이가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고 이제 연금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에 돌아가시면 자녀 나이가 뭐 70세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택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 연금을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그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나쁜 거는 전혀 없다고 봐요. 차라리 그거 막 상속세 물고 막 그거 상속세는 내야 됩니다. 어떤 그렇군요. 경우에도 상속세는 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지금 그건 있어요.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만큼은 재산에서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상속 등기는 해야 되고 상속세가 내야 될 만큼의 재산이 나한테 음. 왔다면 상속세는 일단 내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상속 아예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주택연금을 가입했든 어쨌든 부모님이 많은 연금을 받아갔든 아니든 무조건 상속세는 일단 낸다. 이걸로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음. 저는 그거 제해주는 줄 알고. 그 재산에서 빼주긴 하죠, 부채를. 네. 네. 세대 이음으로 자녀 나이가 그 정도 도달을 하면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자녀도 주택이 있어도 그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충족을 해야 돼. 아무나 해주지는 네.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어쨌든 소득이 끊긴 은퇴자들에게 어쨌든 매달 어떤 연금 쪽으로 돈이 좀 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도일 텐데 그렇죠. 이거 요즘 많이들 줄어들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 신규 가입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 집값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굳이 신청 안 잘 하시는구나. 안 해요.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신청이 마구 늘어요. 음.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규 가입자는 앞으로 정체될 겁니다. 왜냐면 할 사람들은 이제 착착착착 해가지고 다 하고 나면 이 인구 구조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중간에 취소를 한다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 이게 취소하게 되면 가입비도 다시 내야 되고 동일한 주택으로 3년 내 재가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진짜 막 2배, 2배, 3배 올라가지고 아 이거 다시 할까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고민 중인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하면 유리한지 제시만 조금 해주신다면.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의 집이에요. 전국의 집이고 가입 안 하는 게 지방의 집들을 잘 가입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방의 가입률을 조금 올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택금융공사가 좋을 게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오를 곳들의 집 물 해야지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이익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나란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 전체적인 가입 금액을 좀 가입자를 올리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안 좋은 물건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유리하냐? 실제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집값이 잘 안 오를 것 같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는 하는데 나는 이사 갈 생각은 없고 나 여기서 평생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그런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리기 뭐하다는 게 이 집을 물려받았을 때 팔기 애매한 자산들이 있어요. 어디 시골에 할아버지 그치. 할머니가 선산 끼고 살고 계신 주택이 있는데 이거 돌아가셔도 팔 수 없을 것 같아. 이 집은 정말 시골집이라 아유 이거 내놔도 지금 팔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좋게 생각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돈 좀 더 쓰시다가 갔으면 좋겠다. 여유롭게. 근데 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잘 안 쓰시거든요. 네. 용돈 드리는 것도 또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나에게 선택지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을 어쨌든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받아가지고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필요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형제가 있으면 지분 상속이 되고 이거는 세대의 주택수가 증가가 되진 않아요. 지분 네. 상속받은 거. 근데 형제가 없고 나 혼자야. 그러면은 이게 다주택자가 돼버립니다. 물론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는 하는데 내가 이미 2주택이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집들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이거는 주택금융공사 해결을 해준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쵸. 네, 경공매로 나중에 처분을 해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집을 경공매로 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선택지가 하나 생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집이 있다. 근데 부모님 뭐 연로하시고 그런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유 늘 힘드신데 버스 타고 다니시고 한다. 차라리 주택연금 신청해서 택시 타고 다니셔라. 안전하게. 차 운전하고 다니신다 그러면 그거 파시고 택시 타고 다녀라. 그 돈으로 택시비 하셔라.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낫고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도 나 죽으면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지. 뭐라도 하나 줘야지. 돌아가시면 제 나이가 칠순잔치할 나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우리가 용돈을 조금 못 드리더라도 덜 드리더라도 그걸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자녀들한테도 부담이 덜합니다라고 설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만약에 자녀들이 상속 안 하겠다.
그건 안 돼요. 아 그래요? 상속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안 돼요. 아 그럼 자녀가 없어. 그거는 이제 재미난 부분인데 네.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진짜 혼자 살았어. 친척도 없고 법정 상속순이 아무도 없어. 그럼 국가로 넘어갑니다. 국가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이제 팔아요? 국가 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 없는 거는 팔겠죠. 그게 우리가 막 강남에 막 원베일리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네. 그렇게 됩니다. 음,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순이라는 게 진짜 먼 내가 모르는 친척까지도 그치, 쫓아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돼요? 라고 그게 예금 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그건 나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그게 아파트라면 나라에서 그 아파트를 경공매에 붙이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자산관리공사로 일단 넘어가가지고 필요하다면 경공매를 붙여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 부동산의 공급을 원하는 정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들이 주택연금 많이 들어오길 바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 그렇게 돼서 자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다 없어야 되잖아요. 신탁 방식으로 해도 상속세는 내고 다 내야 상속을 해야 됩니다. 되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의 재산인 거고 그냥 행정 편의상 신탁 방식은 소유권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등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상속세도 무조건 내야 된다. 저는 주택연금을 되게 장려하는 게 공급 대책 중 하나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그러기에는 너무 먼 미래죠. 그러네요. 너무 먼 미래죠. 알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생각 중이신 분들은 오늘 방송이 많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